아직도 그 꼴로 살고 있겠지? 응. 네. 오늘 가보면 알겠지. 말도 안 돼. 그럴 순 없어. 이게 뭐야? 그 여자는 검은 철문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40대 중반의 나이답지 않게 화려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지금 그 얼굴에는 핏기가 싹 가신 채 창백함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 높이가 3미터는 좋게 넘어 보이는 철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자 나타난 건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경호원 4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이름은 다름 아닌 그 여자가 5년 전 이혼한 전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비웃으러 왔던 거예요. 거짓골이 됐을 거라 믿었던 그 남자를 조롱하러 일부러 찾아온 거였죠. 하지만 지금 그 여자의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새 남편과 함께 준비했던 모든 조롱의 말들이 목구멍 어딘가에서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왜 경호원들이 있는 걸까요? 왜 이런 대저택 앞에 서 있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남자는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여러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철문이 완전히 열렸어요. 그 너머로 보이는 건 끝없이 펼쳐진 정원이었습니다. 잔디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고 양옆으로는 이름 모를 고급 수목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멀리 보이는 건물은 저택이라기보다는 작은 궁전에 가까웠습니다.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창들, 웅장한 기둥들, 그리고 그 앞에 도열해 있는 검은 정장의 사람들까지 모든 게 비현실적이었죠. 그 여자 김수지는 입술을 떨었어요. 옆에 서 있던 새 남편 박재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서로를 쳐다봤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차 안에서 킥킥거리며 웃었던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공손하게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움직임은 훈련된 군인처럼 정확했고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처럼 정확하고 차분한 분위기만이 감돌 뿐이었죠. 그는 수진과 재욱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어요. 재욱도 그녀의 뒤를 따랐죠. 두 사람은 마치 재판정에 끌려가는 죄수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원을 지나는 동안 수진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어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곳은 그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적어도 수십억, 아니 어쩌면 수백억 대의 재산이 없으면 불가능한 곳이었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갈이 밟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조차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곳곳에 조각상들이 세워져 있었고 분수대에서는 물이 우아하게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정원 한쪽에는 작은 연못까지 있었습니다. 그 연못 위로는 하얀 다리가 놓여 있었고요. 저택 현관에 도착하자 또 다른 직원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 역시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움직임 하나하나가 세련됐습니다. 문이 열리자 더욱 압도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처럼 보이는 작품들이 걸려 있었죠. 정면으로 보이는 계단은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웅장한 모습이었어요. 계단 난간은 금빛으로 빛났고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계단 위 2층 복도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깔끔한 회색 정장을 입은 그 남자는 수진이 너무나 잘 아는 얼굴이었어요. 강민우. 5년 전 그녀가 이혼한 전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모습은 수진이 기억하는 그 남자가 아니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여유로운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엄청나게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서는 안 됐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철문은 뒤에서 다시 닫혔고 경호원들은 여전히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곳에 오기로 결심한 건 수진이었어요. 정확히는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우연히 SNS를 보다가 예전 지인의 게시물을 발견했었죠. 그 게시물에는 민우의 근황이 언급돼 있었어요. 사업이 완전히 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수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우는 원래 무능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적어도 수진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결혼 생활 내내 민우는 변변한 돈 한 푼 제대로 벌어오지 못했으니까요. 그녀는 곧바로 재욱에게 연락했었어요. 재욱은 수진이 민우와 이혼한 지 1년 만에 만난 남자였습니다. 민우보다 나이가 5살 많았고 중견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수입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수진에게 잘해줬습니다. 수진은 재욱과의 재혼을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우와의 결혼은 실패였지만 재욱과의 결혼은 확실히 업그레이드였다고 믿었죠. 실제로 재욱은 수진이 원하는 걸 대부분 들어줬습니다. 명품 가방도 사주고 좋은 차도 사줬어요. 수진은 친구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재욱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욱에게 민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처음엔 조금 망설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결국 수진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사실 재욱도 민우에게 묘한 감정이 있었거든요. 수진의 전 남편이라는 존재 자체가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직접 보고 싶었어요. 수진이 떠나온 그 남자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둘은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민우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예전 지인을 통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오늘 주말 오후를 택해서 찾아온 거예요. 일부러 비싼 옷을 입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왔습니다. 민우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차 안에서 수진은 신이 나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민우가 좁은 원룸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으며 살고 있는 모습, 낡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자신들을 보고 부러워하는 모습,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며 혼자 미소 지었어요. 재욱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는 운전하면서 가끔씩 수진을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묘한 공모의식 같은 게 흐르고 있었죠. 마치 함께 누군가를 골탕 먹이러 가는 것처럼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수진의 상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재욱이 차를 세운 곳 앞에는 거대한 담장이 서 있었습니다.
높이가 3미터는 좋게 넘어 보였어요. 담장 너머로는 나무들만 보일 뿐 집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소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었어요. 수지는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주소는 분명 이곳이 맞았어요. 내비게이션도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알리고 있었습니다. 재욱이 차에서 내렸어요. 그는 철문 옆에 있는 인터폰을 찾아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스피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욱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민우를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수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곧 철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양쪽으로 벌어지는 철문.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대신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철문이 완전히 열렸을 때 그 너머의 광경을 본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재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철문 앞에 멍하니 서서 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이 떡 벌어진 채로요. 수진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재욱 옆으로 다가가 안을 들여다봤어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드넓은 정원, 분수대, 조각상들,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저택? 이건 아니었어요. 이럴 리가 없었습니다. 민우는 망했다고 했잖아요. 거지꼴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거죠?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준비했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조롱하러 온 자신이 오히려 조롱당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았어요. 경호원들이 그들을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수진과 재욱은 영문도 모른 채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정원을 걷는 내내 수진의 다리는 후들거렸어요. 옆에 있는 재욱도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수지는 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걷고 있는 이 정원, 저 앞에 보이는 저택, 주변의 경호원들, 모든 게 진짜였어요. 민우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어요. 그의 걸음걸이는 여유로웠습니다. 서두르는 기색도 당황하는 모습도 전혀 없었어요. 마치 예정된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아니, 어쩌면 예상했던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어요.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상했던 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민우를 상상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남자는 오히려 이곳의 주인처럼 보였어요. 아니, 실제로 주인이었던 거죠. 민우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분노도 원망도 심지어 놀라움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차분하고 고요한 표정뿐이었죠. 마치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니면 모든 게 예상 범위 아니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계단을 다 내려온 민우는 그들을 향해 다가왔어요. 그리고 거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넓은 소파가 놓인 공간이었죠. 수진과 재욱은 영문도 모른 채 그의 안내를 따랐어요. 사실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압도적이었거든요. 소파에 앉아 직원 한 명이 차를 내왔어요. 고급스러운 찻잔에 담긴 따뜻한 차였습니다.
찻잔에서는 은은한 향이 피어올랐어요. 수지는 찻잔을 들었지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차가 찻잔 안에서 찰랑거렸거든요.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재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계속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죠. 민우는 그들 맞은편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있었어요.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등을 곧게 펴고 찻잔을 우아하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태어날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처럼 보였어요. 수진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결혼했을 때 민우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항상 조심스러워했고 뭔가 위축돼 있었어요. 돈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숙였고 수진의 눈치를 봤죠. 명품 가게에 같이 가면 불편해했고 비싼 식당에서는 메뉴판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이 남자는 누구인가요? 이렇게 당당하고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요?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재욱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강민우 씨 집입니까?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민우는 그저 차를 마실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재욱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수진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제부터 여기 살았어요? 꽤 됐습니다. 민우의 대답은 역시 짧았어요. 수지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엄청난 비밀을 마주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의 모든 걸 뒤흔들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민우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는 찻잔을 내려놓더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었어요.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 같았죠. 오랜만에 뵙네요. 민우가 말했어요. 멀리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 말에는 비꼬는 뉘앙스도 적대감도 없었어요. 정말로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의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게 수진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차라리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게 나았을 겁니다. 이렇게 담담하고 침착한 모습은 오히려 무서웠거든요. 수진은 민우를 쳐다봤어요. 5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름살은 거의 없었고 피부는 윤기가 흘렀어요. 머리카락도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고 옷차림도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에 그 초조하고 불안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죠. 민우는 수진의 시선을 받으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진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눈을 계속 마주하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재욱이 다시 물었어요.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들었는데 힘들다고. 민우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 그건 오래전 일입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이 너무나 가벼웠어요. 마치 사소한 일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하지만 주변 환경을 보면 괜찮다는 표현은 너무 겸손한 거였어요.
이건 괜찮은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잘 사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수진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목이 타는 것 같았지만 차를 마실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차를 흘릴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그때 민우가 물었어요. 두 분은 잘 지내시죠? 그 질문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안부를 묻는 것처럼요. 하지만 수지는 그 질문에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잘 지낸다고 말하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재욱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네. 뭐? 그럭저럭.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찻잔을 들어 천천히 차를 마셨어요. 그 여유로운 모습이 수진의 신경을 긁었습니다. 수진은 견딜 수 없었어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물어봐야 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민우 씨,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이 집이 정말 민우 씨 거 맞나요? 민우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네, 제 집입니다. 그럼 언제부터요? 우리 결혼했을 때는 왜 이런 집에 안 살았어요? 민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요? 왜 그럴 수 없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아니면 혼란인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민우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죠?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집이 있으면서 저한테는 숨긴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비명에 가까웠어요. 옆에 있던 재욱이 그녀의 팔을 잡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수진은 뿌리쳤습니다. 민우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수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어요. 당신이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수진의 가슴을 찔렀어요. 알 필요가 없었다고요? 결혼한 부부인데 알 필요가 없었다고요? 수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답답했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주변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민우는 일어섰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는 경호원 한 명에게 눈짓을 했어요. 경호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수진과 재욱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어떻게든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경호원을 따라 현관으로 향했어요. 돌아가는 길, 수진은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민우는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배웅하러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저 앉아서 차를 마실 뿐이었죠. 철문을 나서서 차에 탔을 때 수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재욱이 시동을 걸었어요. 하지만 차는 쉽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재욱의 손도 떨리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뭐였던 거예요, 저 사람? 재욱이 중얼거렸어요.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모르겠거든요. 자신이 5년 동안 알고 있었던 강민우는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차는 한참을 달렸어요.
수진과 재욱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오늘 본 광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은 곧장 침실로 들어갔어요. 재욱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둘 다 지쳐 있었어요.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 때문이었죠. 수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됐습니다. 민우의 그 저택, 경호원들, 여유로운 모습, 모든 게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우가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자꾸 반복됐어요. 알 필요가 없었다니요. 결혼한 사이인데 왜 알 필요가 없었던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집을 숨긴 걸까요? 수지는 일어나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앨범들을 꺼냈습니다. 민우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일상적인 사진들. 사진 속 민우는 평범했어요. 아니, 평범보다 못해 보였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했고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자신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수지는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봤어요. 결혼 초기의 사진들을 보니 그때 살았던 아파트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어요. 수지는 그 아파트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계속 말했죠. 하지만 민우는 항상 돈이 없다고 했어요. 지금은 어렵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민우가 답답했어요. 왜 더 노력하지 않는지, 왜 돈을 더 못 버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 2년째 되던 해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친구들은 모두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자신만 초라한 아파트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품 하나 마음대로 못 사고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하는 생활이 싫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민우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을 때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죠.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라졌어요. 수지는 그때 속으로 생각했었어요. 역시 민우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이혼 하나 제대로 못하고 그냥 물러나는 걸 보니 정말 한심하다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민우는 왜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왜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았을까요? 재산이 있었다면 왜 그걸로 수진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을까요? 수진의 머릿속에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자신이 모르는 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예전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우에 대해 더 알아봐야 했어요. 그가 도대체 누구인지, 왜 그런 집에 살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한 사람은 민우의 대학 동기였던 사람이에요. 수진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죠. 전화를 받은 그 사람은 반가워했어요. 오랜만이에요, 수진 씨. 어쩐 일이세요? 수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기, 민우에 대해 물어볼 게 있어서요. 민우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세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민우 씨요? 글쎄요.
저도 연락한 지 좀 됐는데요. 혹시 민우가 부자였나요? 아니면 집안이 좋았나요? 집안이요? 아, 그건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민우 씨가 그런 이야기 잘 안 했거든요. 전혀요? 네, 전혀요. 사실 민우 씨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의 안 했어요. 항상 조용했고 혼자 있는 걸 좋아했죠. 수지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상대방도 아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락해 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어요. 아무도 민우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결혼까지 한 사이인데 어떻게 남편에 대해 이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수지는 자신이 너무 관심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우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과거가 있는지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자신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만 중요했죠. 며칠이 지났어요. 수지는 계속 민우 생각을 했습니다.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저택, 경호원들, 민우의 여유로운 모습, 모든 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재욱도 비슷한 상태였어요. 그는 집에 돌아온 이후로 말수가 줄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것처럼 보였어요. 가끔씩 핸드폰을 보며 뭔가를 검색하는 것 같았지만 수진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수진은 다시 민우의 집 앞으로 갔어요. 혼자서요. 재욱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날 본 게 꿈이 아니었는지 정말 현실이었는지요. 철문 앞에 섰을 때 수진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인터폰 버튼을 누를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누르지 못했어요.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어요. 높은 담장, 그 너머로 보이는 나무들,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모든 게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1시간쯤 그렇게 서 있었을까요? 철문이 열렸어요. 검은 세단 한 대가 나왔습니다. 뒷좌석 창문은 선팅이 되어 있어서 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차 안에 민우가 타고 있다는 걸요. 차는 천천히 수진 옆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뒷좌석 창문이 내려갔어요. 민우가 보였습니다. 그는 수진을 보며 잠시 눈을 마주쳤어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죠. 그리고 곧 창문이 다시 올라갔어요. 차는 출발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민우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가 담겨 있었어요. 연민인지, 동정인지, 아니면 실망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뭔가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지는 울었어요. 왜 우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저 눈물이 났어요. 가슴이 아팠고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뭔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평생 후회할 만한 실수요. 하지만 정확히 뭘 잘못한 건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저 막연한 불안감과 후회만이 밀려왔을 뿐이에요.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재욱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마저도 거슬렸어요. 모든 게 불편했습니다.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이었죠. 수지는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민우와 처음 만났던 날부터요. 그건 7년 전이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났었죠. 첫인상은 그저 그랬어요. 민우는 조용했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옷차림도 평범했고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없었어요. 하지만 몇 번 만나다 보니 민우에게는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처럼 과시하거나 뽐내지 않았어요. 그저 차분하게 수진의 이야기를 들어줬고 진심으로 대해주는 것 같았죠. 교제를 시작한 건 자연스러웠어요. 민우는 수진에게 잘해줬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만날 때마다 성의껏 데이트를 준비했어요. 비싼 곳은 아니었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곳들이었죠. 1년쯤 사귀었을 때 민우가 청혼을 했어요. 평범한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화려한 이벤트는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반지를 꺼내며 물었죠. 결혼해 줄 수 있냐고요. 수진은 그때 망설였어요. 사실 민우는 수진이 원하는 조건에 완벽히 맞지 않았거든요. 돈도 많지 않았고 특별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 권유했어요. 민우 같은 남자는 흔하지 않다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고요. 수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우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고 장소도 작았습니다. 수지는 조금 아쉬웠지만 민우가 준비한 거라 참았어요. 신혼여행도 국내로 갔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신혼집은 작은 투룸 아파트였어요. 민우가 전세로 얻은 곳이었습니다. 수지는 처음 집을 봤을 때 실망했어요. 너무 작았거든요. 하지만 민우는 미안해했습니다. 지금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어요. 결혼 생활은 평범했어요. 민우는 매일 출근했고 수지는 집에서 살림을 했습니다. 돈은 빠듯했어요. 특별한 사치를 부릴 수 없었죠. 외식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고 명품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점점 불만이 쌓여갔어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비교가 됐거든요. 친구들은 좋은 차를 타고 비싼 가방을 들고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민우에게 불만을 이야기했어요. 돈을 더 벌어야 한다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민우는 항상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더 노력하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변하는 건 없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생활은 그대로였습니다. 수진의 인내심은 바닥났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수진은 이혼을 결심했어요. 민우에게 말했을 때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것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미안해요. 민우가 말했어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요. 수지는 그 말에 화가 났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뭐가 해결되나요? 진작 노력했어야 했잖아요. 이혼 절차는 빨랐어요. 민우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없었어요.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고 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민우는 수진에게 물었어요. 행복하세요?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다시는 보지 말자고 생각했죠. 그리고 재욱을 만났어요. 이혼한 지 1년 후였습니다. 재욱은 수진의 이상형에 가까웠어요. 돈도 있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잘해줬고 원하는 걸 들어줬어요. 재욱과 재혼했을 때 수진은 행복했어요. 드디어 원하던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비싼 차를 타고 명품을 살 수 있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었죠. 민우는 까맣게 잊었어요.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수였고 수진의 인생에서 지워야 할 페이지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민우가 실은 부자였다는 사실, 그 거대한 저택, 경호원들, 모든 게 수진이 알던 진실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인가요? 자신이 알던 민우는 누구였나요? 왜 그는 모든 걸 숨겼던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은 왜 그걸 몰랐을까요? 결혼까지 한 사이인데 어떻게 남편의 진짜 모습을 모를 수 있었을까요? 답은 명확했어요. 수진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우가 어떤 사람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과거가 있는지 전혀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겉모습만 봤을 뿐이죠.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우가 왜 그렇게 순순히 받아들였는지, 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는지 전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수지는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눈앞의 것만 보고 진짜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잠이 올 리가 없었거든요. 재욱이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온 그는 수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보, 여기서 뭐해요? 잠도 안 잤어요? 수진은 재욱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재욱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민우한테요. 우리가 민우한테 잘못한 것 같아요. 재욱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같은 불안감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수지는 계속 민우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어요. 하지만 얻은 정보는 많지 않았습니다. 민우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었어요. SNS도 없었고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흔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민우의 대학 은사님을 알게 됐어요. 수진은 용기를 내서 연락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수진을 기억했어요. 결혼식 때 한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민우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요? 교수님이 물었어요. 네. 사실 민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우는 특별한 학생이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똑똑했죠.
아주 뛰어났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있었나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었어요. 민우의 집안이 복잡했어요. 아주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동시에 위험한 곳이기도 했죠.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세한 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민우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걸 숨겨야 했어요. 집안, 재산, 심지어 자신의 정체까지도요. 왜요? 왜 그래야 했나요? 그건 민우 본인에게 물어보셔야 할 것 같네요. 교수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수지는 답답했지만 더 캐물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수지는 머릿속을 정리해 봤어요. 민우의 집안이 부유했지만 위험했다고요? 그래서 모든 걸 숨겨야 했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지는 다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키워드로 검색했습니다. 민우의 성씨와 함께 재벌, 기업, 부자 같은 단어들을 넣어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15년 전 기사였어요. 어느 대기업 회장의 차남이 실종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차남의 이름이 강민우였어요.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기사를 클릭해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강민우는 당시 23이었어요.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수색을 했지만 찾지 못했어요. 경찰도 수사했지만 단서가 없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납치설이 돌았어요. 재벌가 자제니까 몸값을 노린 범죄일 거라는 추측이었죠. 하지만 범인의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잊어갔어요. 강민우의 실종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더 이상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수지는 기사를 읽으며 숨이 막혔어요. 이게 정말 자신이 알던 그 민우인가요? 재벌가의 차남이라고요? 다른 기사들도 찾아봤어요. 강민우의 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룹의 오너였어요. 재산은 수조 원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에게는 문제가 많았어요. 형제들 간의 경영권 다툼, 비리 의혹, 각종 스캔들. 기사를 읽으면 읽을수록 복잡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어요. 민우의 형, 그러니까 장남이 회사 경영을 맡았는데 차남인 민우를 제거하려 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루머였지만 여러 정황상 설득력이 있었어요. 수지는 모든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민우가 왜 사라졌는지, 왜 모든 걸 숨겼는지, 왜 평범하게 살려고 했는지 모든 게 설명됐습니다. 민우는 도망친 거였어요. 위험한 가족으로부터, 음모와 배신으로부터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 거죠. 평범한 사람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요. 그렇게 수진을 만났던 거예요. 민우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수진과의 결혼도 함께한 시간도요. 하지만 수진은 그걸 몰랐어요. 민우가 얼마나 큰 걸 포기하고 자신을 선택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거든요. 민우는 수조 원의 재산을 버리고 평범하게 살려 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그런 민우를 버렸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요.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수지는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후회였어요. 그때 재욱이 들어왔어요. 그는 수진의 눈물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수진은 재욱에게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재욱은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우예요. 민우가 재벌가 차남이었대요. 재욱은 말을 잃었어요.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저 저택이 원래 민우 거였어요. 아니, 민우 집안 거였을 거예요. 재욱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어요. 그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우리 어떡하죠? 수진도 답을 몰랐어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우에게 사과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미 모든 게 늦었다는 거요. 수진이 민우를 버린 건 5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제 와서 뭘 한다고 해도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재욱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수진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강민우가 재벌가 차남이라는 사실은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재욱에게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민우와 완전히 무관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재욱은 당시 한 대기업의 전략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업은 강민우의 집안이 운영하는 그룹과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재욱의 상사는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경쟁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정보를 빼내고 루머를 퍼뜨리고 심지어 불법적인 방법까지 사용했어요. 재욱은 그 일에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아니었지만 간접적으로 도왔어요. 서류를 준비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업무의 일부라고 생각했었죠. 그 중에는 강민우에 관한 정보도 있었어요. 민우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것, 형제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 가리고 언젠가 실종될 거라는 소문까지요. 실종 소문은 당시에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민우가 사라졌을 때 재욱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어요. 혹시 자신들이 한 일이 영향을 준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졌어요. 재욱은 그 회사를 떠났고 다른 곳으로 이직했습니다. 그 일은 그저 과거의 한 장면으로 남았죠. 그리고 수진을 만났어요. 수진과 결혼하면서 재욱은 그녀의 전 남편 이름을 들었습니다. 강민우라고요. 그때는 흔한 이름이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설마 그 강민우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모든 게 연결됐어요. 수진의 전 남편이 바로 그 강민우였던 겁니다. 재벌가 차남, 실종됐다가 돌아온 사람, 그리고 재욱이 과거에 간접적으로나마 해를 끼쳤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요. 재욱은 식은땀이 났어요. 만약 민우가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다면, 만약 재욱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그들을 집으로 초대한 건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아니,
애초에 수진과 재욱이 결혼한 것조차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민우가 일부러 수진을 통해 재욱에게 접근한 건 아닐까요? 복수를 위해서요? 재욱의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가빠졌어요. 다음 날 재욱은 회사에 가지 못했어요.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을 하고 집에 남았습니다. 사실은 민우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재욱은 옛 동료들에게 연락했어요. 10년 전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강민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혹시 기억하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했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사람이 기억했습니다. 당시 팀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강민우? 아, 그 사람. 기억나네요. 팀장이 말했어요. 우리가 그 사람 집안 정보를 많이 캤었죠. 경쟁사였으니까요. 그때 실종됐잖아요. 혹시 우리랑 관련이 있나요? 글쎄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팀장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뭔데요? 우리가 퍼뜨린 루머 중에 강민우가 횡령했다는 게 있었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그게 강민우 집안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재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우리 때문에 강민우가 위험해진 거예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죠. 전화를 끊고 나서 재욱은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자신들 때문에 민우가 위험에 처했다면? 그래서 도망쳐야 했다면? 그렇다면 재욱은 민우의 인생을 망친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지금 민우의 전처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재욱은 두려웠어요. 민우가 복수하려 한다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재욱은 분명 잘못을 저질렀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재욱은 계속 불안에 떨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민우가 나타나서 자신을 비난하는 꿈, 모든 게 무너지는 꿈, 감옥에 가는 꿈. 온갖 악몽이었죠. 수지는 재욱의 상태를 눈치챘어요. 여보, 요즘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재욱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하나요? 자신이 과거에 수진의 전 남편을 해쳤을지도 모른다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재욱은 거짓말을 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재욱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 재욱에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결국 받았어요. 박재욱 씨시죠? 남자 목소리였어요. 차분하고 정중한 톤이었습니다. 네. 누구시죠? 강민우 씨 댁에서 연락드렸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박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재욱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를요? 왜요? 직접 뵙고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편하신 시간에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재욱은 거절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거절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것 같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언제가 좋을까요? 내일 오후 2시는 어떠신가요?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재욱은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드디어 왔구나 싶었습니다. 민우가 자신을 부른 이유는 뻔했어요. 과거의 일을 따지려는 거겠죠. 재욱은 수진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가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재욱은 민우의 저택으로 향했어요. 차를 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꽉 쥐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철문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문이 열려 있었어요. 경호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욱은 차에서 내려 그를 따라 들어갔어요. 정원을 지나는 동안 재욱은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번에 왔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완벽하게 정돈된 잔디, 조각상들, 분수대,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저택 안으로 들어가자 직원이 안내했어요. 이번에는 거실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끝에 있는 방이었어요. 문을 열자 넓은 서재가 나타났습니다. 벽면에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한쪽에는 큰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뒤에 민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재욱을 보더니 일어섰어요. 오셨군요. 앉으시죠. 그는 책상 앞 의자를 가리켰어요. 재욱은 떨리는 다리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민우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재욱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면도 있었어요. 박재욱 씨, 민우가 입을 열었어요. 우린 처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재욱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10년 전 박 씨는 제 집안을 상대로 일했었죠. 전략기획팀에서요. 재욱은 할 말을 잃었어요. 민우는 계속했어요. 그때 박 씨 팀이 퍼뜨린 루머 때문에 제 집안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위험해졌어요. 저는 재욱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민우는 손을 들어 그를 멈췄어요.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박 씨도 그냥 일한 거니까요.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 건 아니었죠. 그럼 왜 저를 부르신 건가요? 민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려드리려고요. 박 씨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그 의미가 뭔지요. 재욱은 숨이 막혔어요. 민우가 계속했어요. 수지는 제 전처입니다. 하지만 그걸 아시면서 결혼하셨나요? 아니면 우연이었나요? 우연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렇군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아셨으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무슨 뜻인가요? 제가 원한다면 박 씨의 과거를 세상에 공개할 수 있어요. 10년 전 불법적인 일들, 루머 유포,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까지요. 재욱의 온몸에 식은땀이 났어요. 하지만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민우가 말했어요. 그냥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박 씨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요. 재욱은 고개를 숙였어요. 민우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건 경고였어요. 조용히 살라는, 문제 일으키지 말라는 경고였죠. 이해했습니다. 재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우는 일어섰어요. 오늘은 이만하시죠. 돌아가시는 길 조심하세요. 재욱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밖으로 나와 차에 탔을 때
재욱은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재욱은 계속 생각했어요. 민우는 복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욱을 자유롭게 풀어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목줄을 채워놓은 거였죠. 이제 재욱은 민우의 손아귀에 있었어요. 언제든 민우가 원하면 재욱의 인생은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 살아가야 했죠.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요? 회사. 일이 있어서요. 재욱은 거짓말을 했어요. 수진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민우와의 관계를, 그리고 지금 처한 상황을요. 수진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재욱을 봤지만 더 캐묻지 않았어요. 재욱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모든 게 꼬여버렸습니다. 수진과의 결혼도, 민우와의 관계도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재욱은 후회했어요. 10년 전 그때 다른 선택을 했어야 했다고요.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지 말았어야 했다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었어요. 이제 재욱은 민우가 던진 족쇄를 차고 살아가야 했어요. 평생토록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수진과 재욱의 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둘 다 민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지만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비밀을 안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정중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수진 씨시죠? 강민우 회장님께서 부부 두 분을 초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방문 가능하신가요? 수진은 재욱을 쳐다봤어요. 재욱은 얼굴이 하얘진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저녁 수진과 재욱은 다시 민우의 저택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처음처럼 가벼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무거운 마음으로 차에 탔죠. 철문이 열리고 정원을 지나 저택 앞에 도착했어요. 경호원이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실이 아니라 응접실이었어요. 응접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어요. 벽면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고급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커다란 테이블과 편안해 보이는 소파들이 놓여 있었어요. 민우는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는 수진과 재욱을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옆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 그리고 공식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사람들이었죠. 오셨군요. 앉으세요. 수진과 재욱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민우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 한 명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우는 테이블 위에 놓인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눌렀어요. 벽면에 숨겨져 있던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어요. 수진과 재욱은 놀라 그걸 쳐다봤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어요. 화면에는 문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두 분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게 있어서요. 수진은 긴장했어요. 무슨 확인이란 말인가요? 화면에 첫 번째 문서가 떴어요. 10년 전 재욱이 일했던 회사의 내부 문서였습니다. 경쟁사 정보를 불법으로 빼낸 기록, 횡령 의혹,
그리고 뇌물수수 내역까지요. 재욱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박재욱 씨, 이 문서들 기억하시죠? 민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움이 숨어 있었어요. 화면이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재욱의 서명이 들어간 서류들이었습니다. 비자금 조성, 허위 보고서, 작성, 불법 로비 자금. 모든 게 명확하게 기록돼 있었어요. 당시 박 씨는 직접적인 실행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공모자였죠. 이 모든 서류에 박 씨의 서명과 결재가 있어요. 재욱은 말을 잃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화면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재욱의 현재 회사에서의 비리 기록들이었습니다. 접대비 횡령, 허위 경비 처리, 그리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내역까지요. 그리고 이건 최근 3년간의 기록입니다. 박 씨는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계시더군요. 민우가 말했어요. 재욱은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수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쭉 나열됐어요. 명품 구매, 고급 레스토랑, 해외 쇼핑.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김수진 씨, 이 금액이 모두 본인 돈인가요?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음 화면에는 재욱 명의의 대출 기록이 나왔어요. 수진이 쓴 돈을 메우기 위해 재욱이 몰래 받은 대출들이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갚으려 했던 흔적도 보였어요. 수진 씨의 사치 때문에 박재욱 씨는 회사 돈에 손을 댔습니다. 횡령액만 2억 원이 넘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화면은 계속 넘어갔어요. 이번에는 수진과 재욱이 처음 만난 시점의 기록이었습니다. 둘이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수진의 지인이 의도적으로 소개한 거였죠. 그 지인은 재욱의 회사 동료였고 재욱에게 빚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만남도 순수하지 않았어요. 계산된 만남이었죠. 민우의 말에 수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과 재욱의 만남조차 거짓이었다는 말인가요? 다음 화면에는 결정타가 나왔어요. 수진이 민우와 이혼하기 직전 민우 명의의 숨겨진 재산을 찾으려 했던 기록이었습니다. 수진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었어요. 민우의 통장, 부동산, 모든 걸 조사했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었습니다. 수진 씨는 저와 이혼하면서 재산을 찾으려 했어요. 사랑이 식어서 이혼한 게 아니었죠. 돈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어요. 수진은 눈물이 났어요. 모든 게 들통난 거예요. 민우는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 이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는 검찰청 금융조사과 박 검사님이고 옆은 국세청 조사관님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법률팀입니다. 수진과 재욱은 동시에 그들을 쳐다봤어요. 검사와 조사관들은 무표정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박재욱 씨에 대한 공식 조사가 시작됩니다. 횡령, 배임, 뇌물수수 혐의로요. 검사가 앞으로 나와 재욱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재욱은 그 서류를 받아들고 온몸이 떨렸어요. 그리고 김수진 씨, 민우가 수진을 보며 말했어요. 수진 씨는 사기 방조 및 재산 은닉 혐의가 있습니다. 박재욱 씨가 횡령한 돈을 알면서도 사용했고 세금 탈루에도 관여했어요.
국세청 조사관이 수진에게도 서류를 건넸습니다. 세무조사 통지서였어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민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너무한 건 두 분입니다. 법을 어기고 거짓으로 살았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재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우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뉴스 기사였습니다. 중견기업 A사 부장 박모 씨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회사 측 즉각 징계 예정. 기사는 방금 올라온 거였어요. 이미 언론에 다 알려진 겁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박 씨를 면직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밤 12시부로 효력이 발생해요. 재욱은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난 거예요. 회사, 명예, 미래,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수진도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우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제게 상처를 줬어요. 하지만 저는 복수하려고 이런 게 아닙니다. 민우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그냥 진실을 밝힌 것뿐이에요. 두 분이 저지른 범죄를 세상에 알린 거죠. 그게 정의니까요. 경호원들이 문을 열었어요. 검사가 재욱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십시오. 불응하시면 구속영장 청구하겠습니다. 재욱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국세청 조사관도 수진에게 말했어요. 일주일 내로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자산 목록을 제출하세요. 불성실하면 강제조사 들어갑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민우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뒤돌아서지도 않고 말했어요. 복수하려고 부른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어서요. 그리고 두 분이 지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감정의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이 판단할 겁니다. 저는 그저 증거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경호원 한 명이 수진과 재욱 앞으로 왔어요. 모시겠습니다. 둘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어떻게든 걸어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길, 수진은 뒤를 돌아봤어요. 민우는 여전히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보지도 않았어요. 응접실에는 검사와 조사관들, 변호사들이 남아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서류 소리, 펜 소리, 그것들이 수진의 귓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철문을 나설 때 수진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재욱은 그녀를 위로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본인도 멘붕 상태였거든요. 차에 탔을 때 재욱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회사였습니다. 받았더니 인사팀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부장님,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십시오. 정직 조치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면직 처리될 예정입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어요. 이어서 문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들, 지인들 모두 뉴스를 본 거였죠. 어떤 사람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대부분은 수군거리는 내용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의 핸드폰에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로가 아니었어요.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었죠. 수진아, 뉴스 봤어. 재욱이 오빠가 횡령했다며? 진짜야? 너네 집 세무조사 들어간다며? 괜찮아?
수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둘은 아무 말 없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수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재욱의 직장, 자신의 명예, 그리고 미래까지요. 재욱도 비슷한 상태였어요.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앞만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어쩌면 감옥에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잠들지 못했어요. 민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법이 판단할 겁니다. 그 말이 가장 무서웠어요. 이제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거니까요. 3개월이 지났어요. 재욱은 구속됐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가 모두 인정됐고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2년 6개월. 그는 지금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회사는 그를 즉시 해고했어요.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었죠. 재욱이 횡령한 돈과 이자, 거기에 회사 명예훼손까지 합쳐서 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수진도 무사하지 못했어요. 세무조사 결과 탄로한 세금과 가산세를 합쳐 8천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게다가 재욱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둘이 살던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어요. 빚을 갚기 위해서였죠. 수지는 어쩔 수 없이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명품들은 모두 팔았어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친구들은 모두 떠났어요.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곧 연락이 끊겼습니다. SNS에서는 수진을 조롱하는 글들이 돌아다녔어요. 김수진 완전 망했대. 전 남편 차버리고 재혼했는데 신랑이 횡령범이었대. 맨날 명품 자랑하더니 결국 빚쟁이 됐네. 인생 한 방에 망하는 거 실시간으로 봄. 수지는 SNS를 모두 탈퇴했어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퍼진 뒤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었어요. 정가자는 아니지만 집행유예 기록이 있었고 무엇보다 소문이 났거든요.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모두 떨어졌어요. 결국 수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명품을 걸치고 다니던 그녀가 이제는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일했어요.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긴 밤이었습니다. 손님도 많지 않았어요. 그저 시간만 흘러갈 뿐이었죠. 어느 날 새벽 수지는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텅 빈 거리, 가끔 지나가는 차들, 그리고 혼자만의 고독. 핸드폰을 꺼내 뉴스를 봤어요. 습관적으로 경제면을 넘기다가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강민우 회장, 1,000억 원 규모 장학재단 설립. 교육기회 박탈된 청소년 지원 기사를 클릭했어요. 민우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옆에는 교육부 장관과 악수하는 사진도 있었죠. 기사 내용을 읽었어요. 민우는 자신의 재산 중 1,000억 원을 출연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어요. 강 회장은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한다. 기회만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우는 정말 달라진 거예요. 아니,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수진이 몰랐을 뿐이죠. 다른 기사들도 찾아봤어요. 민우에 대한 기사는 넘쳐났습니다. 강민우 회장, 올해의 경영자상 수상, 강민우, 포브스 선정 한국 존경받는 기업인 10위, 강 회장의 경영 철학 사람이 먼저다 직원 복지 최고 수준 모든 기사가 민우를 칭찬하고 있었어요. 그는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칠 후 교도소 면회를 갔어요. 재욱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재욱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고 눈빛도 흐릿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비참했어요. 여보, 재욱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유리창 너머로 재욱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재욱은 울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다 내 욕심 때문이었어요. 당신한테 좋은 걸 사주고 싶어서. 그래서 회사 돈에 손을 댔어요. 수진도 눈물이 났어요. 나도 미안해요. 내가 너무 많이 요구했어요. 둘은 한참을 울었어요.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날 무렵 재욱이 물었어요. 강민우,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요?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잘 지내요. 아주 잘 지내요. 재욱은 쓰게 웃었어요. 그렇겠죠. 우리랑은 다른 인생이니까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흐렸어요. 6개월이 더 지났어요. 수진은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생활은 팍팍했어요. 원룸 월세, 생활비, 재욱 면회비. 돈은 항상 부족했죠. 한 달에 한 번씩 재욱을 만나러 갔어요. 그때마다 재욱은 조금씩 더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교도소 생활이 그를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편의점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수지는 습관적으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손님은 젊은 여자였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죠.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여자는 생수 한 병을 들고 카운터로 왔어요. 수진이 계산을 하는데 여자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 강민우 회장 결혼한대요. 수진의 손이 멈췄어요. 여자는 친구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응, 뉴스 떴어. 재벌 집안 딸이랑 결혼한대. 완전 잘 어울리는 커플이래. 사진 봤는데 신부 엄청 예쁘더라. 수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여자는 계산을 마치고 나갔어요. 수진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곧바로 핸드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어요. 정말로 민우의 결혼 소식이 대문짝만하게 떠 있었습니다. 강민우 회장, 명문가 교수와 결혼 발표 내년 봄 결혼식. 사진 속 민우는 행복해 보였어요. 옆에 있는 여자도 우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둘은 완벽한 한 쌍이었어요. 수지는 주저앉았어요. 바닥에 털썩 앉아서 울었습니다. 손님도 없는 새벽, 편의점 안에서 혼자 울었어요. 민우는 모든 걸 가졌어요. 재산, 명예, 성공, 그리고 이제 사랑까지도요. 하지만 수지는요? 그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남편은 교도소에 있고 자신은 편의점 알바로 근근히 살아가고 친구도 없고 미래도 없었어요. 1년이 더 지났어요. 재욱이 출소했습니다. 모범수로 형기를 단축받은 거였어요. 수지는 교도소 앞에서 그를 기다렸어요. 나온 재욱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머리는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이 파여 있었습니다. 여보. 재욱이 수진을 보고 울었어요. 수진도 울었습니다. 둘은 포옹했어요. 오랜만에 따뜻함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요? 재욱이 물었어요.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모르겠거든요. 재욱은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정과자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결국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전직 대기업 부장이 이제는 막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수지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둘의 수입을 합쳐도 빠듯했습니다. 원룸 월세조차 내기 힘들 때가 많았어요. 어느 날 저녁 둘은 좁은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저녁을 먹었어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재욱이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소식이 나왔어요. 강민우 회장, 1년 만에 아버지 됐다. SNS에 공개한 딸 사진 화제. 화면에는 민우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 나왔어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부인이 있었고 그녀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강 회장 부부는 향후 자선 사업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며 딸에게 나눔의 가치를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수지는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재욱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정말 큰 실수를 한 거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둘은 침묵했어요. 컵라면 국물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또 시간이 흘렀어요. 3년이 지났습니다. 수진과 재욱의 삶은 여전히 힘들었어요. 재욱은 건설 현장에서 다쳐서 한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수진 혼자 벌어야 했죠. 편의점 알바만으로는 부족해서 낮에는 청소일도 시작했어요. 아침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건물 청소, 그리고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편의점. 하루에 4~5시간밖에 못 잤어요. 수진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졌습니다. 40대 후반인데 50대 후반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청소 일을 하다가 우연히 민우를 봤어요. 수진이 청소하던 건물은 고급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로비를 청소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내렸어요. 그 중에 민우가 있었어요. 수지는 얼어붙었어요. 민우는 완벽한 정장 차림이었고 비서들과 경호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우는 로비를 지나가다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수진 쪽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민우는 수진을 알아봤어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해졌죠.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청소 도구를 든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민우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동정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무관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벼운 인사 같은 거였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민우는 돌아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고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차에 탔어요. 차는 곧 출발했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에 든 걸레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이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었어요. 수진이 닿을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수진은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전에 썼던 편지가 있었습니다. 민우에게 보내려다 보내지 못한 사과 편지요. 편지를 꺼내 읽어봤어요.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 편지를 보내면 뭐가 달라질까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민우는 이미 자신의 길을 가고 있고 수지는 자신의 대가를 치르고 있을 뿐이니까요. 수지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인생에는 별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민우는 빛나는 별이 됐어요. 모두가 우러러보는 성공한 사람이 됐죠. 하지만 수진과 재욱은 어둠 속에 남았어요. 과거의 선택 때문에 평생 어둠 속을 걷게 된 겁니다. 이게 정의였어요. 민우가 말했던 그 정의요. 복수가 아니라 그저 진실을 밝힌 것뿐이라고 했죠. 그리고 법이 판단했어요. 재욱은 감옥에 갔고 수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반면 민우는 모든 걸 얻었어요. 이게 공평한가요? 어쩌면 공평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어요.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는 거니까요. 수지는 돈을 선택했고 사랑을 잃었어요. 재욱은 출세를 선택했고 자유를 잃었어요. 민우는 진실을 선택했고 모든 걸 얻었어요. 그리고 지금 각자는 그 결과를 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창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청소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죠. 언제까지요? 아마 평생일 겁니다. 이게 수진이 선택한 삶의 대가였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김수진은 민우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민우는 재벌가의 차남이었고 위험을 피해 숨어 지낸 것뿐이었죠. 수지는 눈앞에 돈만 보고 진짜 보물을 버린 겁니다. 박재욱은 출세를 위해 양심을 저당 잡았어요. 10년 넘게 불법을 저질렀고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욕심이 그를 범죄자로 만든 거예요. 하지만 강민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복수하지 않았어요. 직접 손을 쓰지 않았죠. 그저 진실을 밝혔을 뿐입니다. 법이 판단하게 했고 사회가 정의를 실현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당당하게 일어서서 성공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렸고 존경받는 기업인이 됐어요. 이게 진짜 복수예요. 자신이 잘 되는 것, 그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수진과 재욱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좁은 원룸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막노동과 야간 알바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의 선택이 그들을 여기까지 끌어내린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면 됩니다. 거짓과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세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이기는 건 올바른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눈앞의 이익 때문에 중요한 걸 놓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다가 후회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사연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인생의 지혜를 전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언제나 옳은 길로 향하기를 바랍니다.